저는 인간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전쟁도 여기에서 등장한 게 핵입니다. 핵은 쓸 수 없는 무기예요. 그냥 발생하는 순간 세계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끝까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쓴 또라이가 너 죽고 나 죽자 눌러버리면 끝장이에요 진짜. 쓰면 공멸이에요. 근데 핵을 먼저 쓰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준입니다. 곽민수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현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썬큐님. 네. 뭐 저는 이 분들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역사 얘기를 하라고 했어서 처음에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감히 여기 왜 나가냐고. 왜요? 끼면 안 되죠 저는요. 아니 썬큐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해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약간 뭐라고 하면 기분이 좋았던 것이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온 거잖아요. 야, 오늘 잘못 알고 계신데 여기 마이너리그입니다. 곽민수 소장님이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는 진짜 메이저리그인데 이집트 자체가 한국에서 마이너예요. 원래 마이너 중에 또 마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세계 역사에서는 이집트가 메이저리그.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그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의 정도, 그다음에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이윤의 크기를 염두에 뒀을 때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세계 역사 속에서 이집트가 차지하는 역사의 비중은 완전 메이저 중에 메이저인데 예. 한국에서 이집트의 역사는 마이너잖아요. 중동의 역사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계의 절반에 해당되는 역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메이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마이너. 예, 우리 강민수 선생님의 전공의 이집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민수 선생님의 이집트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환상의 세계예요. 근데 어른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아이들은 관심 없습니다. 어른들이 석유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석유 떨어지면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도. 근데 생각해보면 이집트가 굉장히 고대부터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 국가였는데 밖에 국가들하고 싸우면 항상 지는 나라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위험 많은 예.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집트 자체에서는 막 파라오고 막 이런데 밖에 나라들한테는 항상 깨지지 않았어요? 요것만 잘라가지고 잘라 돌리면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느낌상 보면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사례의 시간적인 범주를 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주로 깨졌던 거는 이스라엘이랑 싸울 때 주로 많이 깨졌었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유럽 국가들한테도 그랬고 이란 쪽 계열 국가들한테 그 시절에 이 나라들한테도 많이 깨졌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과거에 두 차례 정복을 했어요. 기원전 500년대에 한 번, 기원전 300년대에 한 번 정복을 했었는데 그때 이집트는 이미 쇠락한 상태였어요. 그 이전에도 고대 이집트는 거의 2000년 넘게 존속됐었던 그러니까 문명이기 이집트끼리만 때문에. 있을 때 강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에도 저쪽 그 중동 지방에는 예를 들어서 뭐 히타이트라든가 미탄리라든가 바빌로니아라든가 여러 이집트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제국이었었어요. 있었죠. 다른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의 고대 국가들은 그 국가가 안정화되면 제국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해서 직접 통치를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 과거에 있었던 마카드 제국이라든가 뭐 아시리아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라든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국가가 강력해져도 완전한 형태의 제국으로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면 용어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 제국이 뭐냐 이제 분명히 댓글 달릴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국 얘기한 게 제국은 결국은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자기와 다른 문화권을 맞아요. 예. 그렇죠. 이제 정복해 나가는 국가가 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집트는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강했는데 다른 문화권과 싸웠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허준 선생님 말씀은 제 생각에 이거 같아요. 다른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는 항상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는데 이집트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되게 특이하게 주변의 여러 정치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예컨대 이제 동지중해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이집 남쪽에 있는 누비아 지역도 관리를 하는데 여기를 이집트 영토로 편입시키지 않아요. 정복은 하지 않는다. 예, 관리는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고대 이집트의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이집트는 항상 이집트여야만 했어요. 공간의 정의가 정해져 있어요. 나일강이 없으면 일단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문명이 탄생하던 시점부터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의 영역 내에 마트라고 하는 우주적인 질서가 적용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길 벗어나면 안 이제 돼. 거기를 벗어나면은 무질서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이집트로 편입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트루먼이구나.
그 공간 안에만 있어야 돼. 트루먼 쇼. 트루먼 쇼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해야죠. 이 안에만 있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외래 지역에 또 경제적인 이권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레반트 지역에서는 나무를 가져와야 됐고 누비아에서는 금을 가져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권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관리라는 게 이집트가 압도적으로 강한 국가다 보니까 가가지고 한 대 때리고 물건 뺏어오고. 근데 너네는 그냥 오랑캐로 남아 있어. 너네 이집트가 아니야. 선을 분명히 긋는 거죠. 대신에 얘네들이 저기 히타이트 쪽에 붙으라고 하면은 다시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또 때려가지고 너네 이집트 쪽에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밑줄 긋고 돼지꼬리 땡땡이 4대 문명하면서 특징들을 배우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개방형 문명 밑줄 긋고 그러니까 뻥 뚫렸기 때문에 항상 싸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세를 믿지 않았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사하라 사막, 위에는 뭐 지중해 또 이런 식으로 고립형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풍요로운 세상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내세를 믿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고 세계사 시간에 제가 배웠거든요. 이게 맞나요 이게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저도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되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그 4대 문명이라는 개념부터 문제의식을 갖고서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 가운데 4대 문명의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4대 문명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우리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나 그다음에 중국 정도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문명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 담론이 만들어진 시점이 20세기 초반이고요. 중국의 양계초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인민들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중국 고대 문명을 그때까지 알려져 있었던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하라파 문명이라 이렇게 한 카테고리 안에 넣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우리도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 중 하나야라는 개념을 넣기 위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이 네 문명권들이 전부 다 차이가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중국 문명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되게 떨어져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실수였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교육부 커리큘럼에 딴지 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육부의 실수였습니다. 교육도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세 분은 혹시 살면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실수 있으세요? 결혼? 아니 혹시 아니 갔다 오셨어요? 진행하시죠.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하시죠. 네. 박현동 교수님은 혹시 후회할 만한 건 없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뇌망염을 앓았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네,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몰랐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좀 인생관이 바뀌어가지고 신부가 되고 싶다. 카톨릭 신부. 네, 카톨릭 신부. 그때 신학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지도했던 신부가 한마디가 저를 딱 돌아서게 만들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신부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부르심 받은 적이 없거든요. 난 내가 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 말은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섰던 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 학을 선택한 거를 저는 그렇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후회하고 있진 않고요. 그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인생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딱 실수라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최근에 되게 자잘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 나가서 이집트 파라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집트 파라오 가운데서 세트나크트 파라오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거의 한 1000년 정도 더 이전에 있었던 기원전 2700년경에 사나크트 비슷하잖아요. 세트나크트, 사나크트 계속 사나크트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놀라운 게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벌떡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벌떡 깼어요. 그래서 방송임이 나갔고요. 편집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작진들한테 빨리 메시지를 보내서 자막으로라도 처리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막으로 어쨌건 이제 바꿔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실수는 그래도 방송은 안 나갔잖아요. 방송 나갔어요. 아니 나갔는데 이제 자막으로 나갔잖아요. 예. 저는 사담 후세인이 그 순니를 많이 썼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담 후세인 주변에 시아들이 많았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몰랐어요. 끝난 다음에 다 나가고 하다가 시아? 근데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뒀죠. 저는 그 라디오 생방송에서 저는 몰랐어요. 계속 펠로폰네소스 그 전쟁을 필로폰네소스 전쟁을 계속 얘기한 거야. MC가 당황하면서 집에서 도대체 뭐 하시길래. 아니 근데 그건 영어 발음의 조금의 어떤 차이를 그래도 뭐 그냥 흘려 들으면 흘려 말하면 필로폰네소스랑 펠로폰네소스. 근데 아마 광민 소장님 거 실수는 이대로 1000년을 놔둬도 아무도 몰랐을걸요? 맞아요. 저도 제가 말을 지금 하니까 사람들이 알죠. 모를 거예요. 몰랐으면 죽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자다가 볼 적이 있어요. 예. 그래도 본인만 그거를 이제 아신 창피하고. 거고. 근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들은 사람들이 다 알게 돼 버리는 사실들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역사,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알래스카 땅을 소련이 미국에게 판 것이라든지, 나폴레옹이 겨울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이집트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와, 이런 실수가 역사 속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조롱감이 됐다든가, 뭐 이런 기억에 남는 역사들이 있어요.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문명사적으로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중대한 실수를 하나 하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이집트가 이제 망하는 바탕이 됐는데,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근데 철기로 변환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집트 문명은 철기로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청동기로 너무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또 이집트 문명 자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적인 문명이기 때문에 변화를 별로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원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그 사회적 목표였거든요. 게다가 철이라고 하는 철광석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조건도 갖고 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청동기로 잘 싸워 나갔는데, 나중에 외부에서 정말로 철기로 무장한 세력이 등장했을 때, 예컨대 이제 아시리아는 완전히 철기로 무장한 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청동기 갖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정복당하고, 그때부터 이집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집트는 그리스 계통의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그 시점까지도 완벽하게 철기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세계사적으로 기술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비슷한 것도 중동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정복하고 있었던 맘룩. 맘룩이 노예 왕조거든요. 얘네들하고 누구하고 그때 라이벌이었냐면 오스만 제국. 오스만하고 재밌는데, 오스만은 화약을 썼어요. 맘룩은 남자 새끼들이 치사하게, 멀리서 쏜다고? 남자답게 싸워야지. 그러다 끝났습니다. 이거 약간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 앞에서 막 화려하게 팍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빵! 근데 그 장면에 되게 뒷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사실 연출된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애드립인데, 그 당시에 그 인디아나 존스 역할을 맡았던 해리슨 포드가 이지를 앓고 있었거든요.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시나리오는 채찍을 가지고 싸우는 씬이었는데 액션을 취할 수 없으니까 현장에서 해리슨 포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 찍혀진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디아나 존스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전 어린 시절에 정말 재밌게 봤어요. 지가 뭔데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남의 유물을 마음대로 약탈하냐고. 도둑놈이죠. 도둑놈들이야. 사실은 역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 중에 수입 빼곤 영국제가 하나도 없어, 거기요.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돌려줘야 돼, 그거. 어드벤처 뭐 이런 관점에서 이 보면 제국주의적 관점이네. 근데 사실 저는 인디아나 존스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자체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영화의 배경은 1930, 40년대인데 이 당시에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고고학은 현대적인 어떤 학문으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처럼 행하는 고고학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인디아나 존스는 약간 19세기형 고고학자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행하는 어떤 유물을 부신다든지 뭐 맘대로 유물을 갖고 온다든지 하는 그런 행태들은 용납될 수는 없지만, 그 영화 자체가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떤 낭만을 잘 이렇게 버무려놨다. 그리고 실제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이제 1980년대에 고고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몇 배로 늘어났어요. 그렇겠죠. 그런 이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탑건 매버릭 이런 거 보면서 저 제국주의자들이 지네 군비를 확장시키려고 막 쇼를 한다 막 이렇게 느끼. 탑건 스쿨 자체가 북한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당시에 김일성이 육군은 못 보내주겠지만 공군력은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미국 정확히 10군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F4 팬텀기가 주력 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빨라요. 빠르지만 수직 상승 같은 이게 회피 기동이 안 돼요, 이게요.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도그 파이트를 못 해요, 이게 F4 팬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당시 이제 북한 김일성이 보낸 비행사들이 몰았던 미국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도그 파이트가 안 되는데 이걸 도그 파이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에 큰 타격을 준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국 해군 당국이 우리도 도그 파이트를 할 수 있는 도그 파이터들을 우리가 양성하자 해서 베트남전 당시에 만든 게 탑건 스쿨이거든요. 그 북한 파일럿 말씀하셔가지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 이집트로 좀 흘러갔는데, 지금 이집트에 가시면은 시타델이라고 하는 곳에 살라딘이 세운 성체 그 유적에 가시면 이집트 군사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북한의 민족 화가들이 이집트 역사를 그려서 이집트 측에 선물해준 그림이에요. 만수대 창작단. 예, 그러니까 엄청 그 유명한 민족 화가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북한이랑 이집트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혈맹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랑
일단 이집트가 국교를 맺게 된 게 1995년이거든요. 굉장히 늦죠. 그 이전에 영사관계만 있었는데 그 이유가 김일성과 그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무바라크가 둘이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 김일성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한국이랑 국교를 맺지 않은 거죠. 어쨌건 그렇게 이집트와 북한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 전쟁 당시에 북한 측에서 이집트의 파일럿들을 훈련시켜주는 교관을 굉장히 많이 파견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북한 파일럿들이 중동 전쟁 당시 직접 출격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이야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북한 그 김일성과 김정일이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못한 상태였어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부터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왜냐면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흥남부도 철수를 하면서 머리데스 빅토리오를 타고 거제도로 출발하는 마지막 배에서 피난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중공군들이 밀려와가지고 중공군들이 흥남부도 영물이 다 죽는다. 이게 고증이 잘못된 게 뭐냐면 함경도 주민들은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들이에요. 평안도에서는 심지어는 중공군을 환영을 해서 당연히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함경도에 살고 있던 북한 주민들도 중공군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환영을 하죠. 근데 왜 그러면 머리데스 빅토리오 같은 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탈출을 시도했냐? 그때 메가하더가 무려 27발의 핵무기를 함경도와 만주에 뿌리겠다라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상태거든. 불과 5년 전에 45년도에 일단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무기가 떨어진 걸 5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참상을 알아요. 그래서 함경도에 핵무기 떨어지면 우리 다 죽는다. 탈출하자가 흥남부도 철수였는데 그때부터 북한은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핵을 개발하면 뭐 하냐? 비핵클이 필요하다. 날릴 수 있는 발사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는데 기술을 안 줘요. 처음에는 이제 구소련에게 이제 그 기술을 달라 했더니 60년대 초반 때가 중공이랑 소련이랑 국경 분쟁 때문에 항상 사이가 안 좋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소 게임을 했어요. 소련이 우리 쪽으로 붙어라. 그럼 우리가 미사일 기술 줄게. 했더니 중국도 무슨 소리냐. 소련에 붙지 말고 우리 쪽으로 붙어라. 하다가 양쪽 다 안 준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멘붕이 온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측에 줄을 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김일성 이후에 김정일이 이집트에 손을 댄 거예요. 스커드 미사일을 다시 역수출해달라. 우리가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역설계해서 설계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북한 미사일 기술의 원천은 중국과 소련이 아니라 이집트. 네, 이집트가 소련한테 받은 스쿼드를 넘겨준 거죠. 북한에 넘겨줬죠. 근데 인류의 가장 큰 실수를 보면 사실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집트 얘기가 나오니까 이집트가 중동 전쟁에서 한 실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습니다. 중동 전쟁 하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참 많은 국가들이 벌인 전쟁이긴 하지만 이집트가 항상 중심에 선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가 대장 노릇을 했죠. 중동 측에. 근데 그 와중에 소련의 무기를 제일 많이 받아서 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보자 라고 했는데 탱크를 정말 최신의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쫙 갔는데 발사하고 쐈는데 재장전하는 법을 배우질 않았대.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스라엘이 포를 쏘기 시작하니까 뚜껑이 뻥뻥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토끼자. 그래가지고 탱크를 버려놓고 도망가는데 똑바로 가면 맞을 것 같으니까 이집트 방향이 아니라 90도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사실 전쟁하면 잘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이집트 앞에 사실은 결정적인 사건이 한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71년에 지금의 튀르키예를 지배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의 로마노스 4세 디오게네스예요. 이 황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새롭게 발흥하는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셀juk 투르크와 부딪힙니다. 근데 셀juk 투르크는 비잔틴 제국과 싸울 힘이 없어요. 여기는 빨리 파티마조를 때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서 서로 평화지역을 맺고 내려왔는데 그 틈을 타서 이 디오게네스가 때는 이때다 하고 평화지역을 깨면서 얘네를 공격을 하거든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공격이었거든요. 이길 줄 알았죠. 근데 패배하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싸움이 올 거 아닙니까? 자기 목적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집트에 있는 파티마조니까. 그래서 살려서 보내주는데 거기서 이제 죽어요. 원래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이 전쟁에 패배하면서 설설 비잔틴 제국이 먹히고 오늘날 튀르키예가 그 자리에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은 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어린이 그 세계사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그 만지케르트에서 이제 아르슬란한테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끌어 앉혀놓고 야 네가 입장 바꿔놓어서 내가 거기 앉아있으면 너 어떡할래? 너를 잡아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질질 끌겠다. 맞아요. 그래? 나는 아니야. 넌 나 살려줄게. 이랬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니까 거기서 좋다고 그랬대요. 그거를 뭐 높게 사서 돌려보내줬다고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이 애를 죽이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바빠요. 얘하고 싸울 게 아니면 지금 파티마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어차피 살려보내주면 지구 왔냐 해서 거기 내부 쿠데타로 죽게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안 싸워도 될 싸움을 건드려서 이기지도 못하고 비잔틴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다 뺏기고 거기가 튀르키예가 된 거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통해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또 성과를 거둔 그런 사례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집트랑 관련이 있어요. 예. 시간을 좀 뛰어넘어서 1798년에 프랑스에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4만 명을 이끌고 원정을 떠나요. 당시 이집트는 이제 맘룩조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고 프랑스 측에서 이집트 쪽으로 원정대를 보낸 이유는 당시 프랑스는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가장 프랑스의 위협이 되던 세력 중에 하나여서 영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인도와 영국을 연결하는 선을 끊기 위해서 이집트를 프랑스가 장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1798년부터 1801년까지 프랑스가 이집트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영국한테 프랑스군이 완전히 털리고 철수를 하게 되죠. 군사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이 이집트 원정이 학술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냅니다. 로제타 스톤. 맞아요. 나폴레옹이 그 원정을 떠날 때 군대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감각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일반인 전문가들, 민간인 전문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한 160여 명을 군대에 동행을 시켜요. 그래서 군대가 가서 치안을 확보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틀을 조사를 하시오. 그 과정에서 공병대가 땅 파다가 땅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1799년에 그 로제타 스톤. 이 로제타 스톤은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군대를 같이 왔었던 여러 학자들이 군대를 따라서 프랑스로 돌아가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백과사전을 출간을 해요. 이게 데스크라프팅 데 레집트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백과사전이거든요. 유럽 사회에서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막 열풍처럼 번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집트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는 밑바탕이 됐죠. 근데 우리 심화 한국사에도 이집트가 나와요. 왜냐면 거기 이제 1883년에 보빙사로 미국에 갔던 일행 중에 이제 민영익이라고 있거든요. 민영익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피라미드를 구경 가거든요. 왜 우릴 가요?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사 대통령한테 우리는 반대쪽으로 대서양으로 가가지고 유럽 한번 순방하고 이제 조선으로 가겠다. 이집트 가가지고 처음으로 피라미드를 본 거야. 근데 거기서 한번 구경을 하시라고 해요. 민영익이 화를 내요. 아무리 남의 나라는 것이 왕의 능을 올라가란 말이냐. 근데 이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집트 관련된 거 궁금해서 그 출처를 되게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출처가 없어요, 그게요. 아직까지 출처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영익이 이집트에 간 것은 맞아요. 그건 기록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피라미드를 올라가서 한번 보시라는 그 권유를 선비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했다라는 내용은 출처를 모르겠어요. 사방에 다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찾을 수도 없어요. 사실 이집트를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요, 오정보에 속아서 패배한 전쟁이 67년 전쟁이에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잘못돼서. 소련이 정보를 줬는데 이스라엘이 군사를 움직여서 친다라는 그러한 오정보를 줘요. 그걸 왜 소련이 줬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그거를 믿고 이집트가 군대를 움직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이었던 티란 해협을 막아버려요. 그럼 이스라엘로서는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래서 선제 공격을 때렸는데 거기서 친밀성이 뛰어난 거죠. 이스라엘이 이미 엘리 코헨이라는 걸출한 스파이가 있어서 이집트와 시리아를 전탐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공군들이 아침에 어떻게 훈련을 하고 7시 48분인가 그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폭격을 하죠. 그래서 경락고에 들어가지 않고 있던 비행기를 한 300대를 날려버려요. 그리고 시리아는 골란고원이 시리아가 장악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 사람 엘리 코헨이 이미 거기 들어가가지고 군 정보관 기관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보초 쓰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나무를 좀 심어주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줍니다. 거기 나중에 이스라엘이 비행기 그 나무만 때리면 끝이죠. 나무가 딱 보초가 있는 곳이니까. 그건 맞나요? 전쟁 때 이제 이집트 레이더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다 이제 향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륙을 하면은 잡히니까 일단은 지중해 쪽으로 초저공 비행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이집트 쪽으로 다가가서 뒤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그 300대 전투기를 네, 맞아요. 요르단은 거쳐서 그래서 요르단에서는 그 비행기가 뜨면서 이집트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잘못 착각을 했었어요. 요거를 북한 친구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 파일럿들이 요 전술을 배웠대요. 초저공 비행 해가지고 이게 공해상으로 나가서 나가는 걸 일단은 올라갔다가 바로 레이더에 안 잡히는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서해상에서 쭉 수면을 따라서 이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레이더에 안 걸렸다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윤평 씨가 넘어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사이렌 울리고 난리 났었어요. 정말 실제 상황이라고 했죠. 네, 실제 상황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지중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곳 같지만 사실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해서 보면
큰 대륙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대전 하면은 항상 이 대륙 안에서 거의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도 여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이집트와 히타이트 전쟁, 카데시 전투라고 보통 카데시 대전이라고 불리는 군사적인 충돌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대전급 전투였죠.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 그러면 네, 그렇죠. 세계대전 승부는 몇 대 몇이에요? 그래서 축구예요 지금. 좀 이거 좀 희화해서 좀 그런가요? 희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궁금해서 아니, 어디라고? 이 아시아 쪽과 유럽 쪽을 이렇게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렇죠. 그게 딱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가 이긴 그리스가 거고요. 이겼었죠. 카르데시는 좀 애매합니다. 그 유럽은 그 당시에는 뭐 완전 쩔이었고 아, 약해 썰이었었군요. 카데시는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예 결과적으로는 무승부였던 것 무승부요. 같아요. 대규모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이제 이집트 파라오가 람세스 2세였는데 위기에 빠져요. 왜냐하면 히타이트 쪽에 기만 전술에 속아서 스파이를 보내서 히타이트군의 본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람세스 2세 성향상 이 사람은 되게 저돌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히타이트는 다 뒤에서 숨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측면을 공격해가지고 이집트 군을 분열시켜가지고 람세스 2세의 본진을 이제 포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또 람세스 2세도 일종의 특무대를 우회를 시켜요. 특무대가 그때 람세스 2세가 위기상에 처해 있을 때 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황을 회복시켜서 나중에 히타이트 군을 그 카데시라고 하는 성체 안으로 쫓아보내요. 근데 이집트가 결국에는 카데시를 정복하지는 못해요. 카데시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땅이었어요. 근데 18왕조 후반에 이집트가 좀 정치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면서 그 지역을 히타이트가 점점 이제 남진을 해가지고 장악을 했었던 건데 거기를 람세스 2세가 회복시키지는 못했죠. 이 카데시 대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 약 16년 동안 계속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당시에 제3세력 아시리아가 점점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리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두 국가가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 평화조약이 성문화된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상당히 근대적이에요. 상호 불가침 조약, 그다음에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염두에 둔 조약이었죠. 아시리아가 히타이트를 치면 이집트가 지원한다.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치면 히타이트가 지원한다. 그리고 포로 교환 조약, 그리고 정치적 망명자 송환 조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타이트 쪽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주로 히타이트에서는 권력 다툼이 되게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걸핏하면은 그 왕족들이 이집트로 망명을 와요. 이 사람들을 송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거기에 부칙으로 이게 되게 근대적인데 망명자를 송환시켰을 때 불처벌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전쟁에서는 예를 들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페르시아가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대제국?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약간 부정적이죠. 그 영화 300 때문에 그래요. 그 300 때문에 그러죠. 300 때문에 그래. 스파르타를 워낙 사랑했기 때문에. 심은 관대하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할게요. 페르시아하고 이란은 같은 건데 페르시아란 말 들었을 때고 이란이란 말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부정적입니까? 이란이 좀 더 부정적이죠. 훨씬 부정적이죠. 예, 예.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페르시아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페르소필리아란 말이 있을 정도로 페르시아 사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예, 이란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리스 사람들도 페르시아를 동경했거든요. 페르시아가 꿈의 뭐 예, 한국이 미국을 좋아했던 것처럼. 한국이 유럽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 역사도 페르시아랑 연결된 거 많잖아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교수님? 수많은 방송에서 푸시나메를 재해석해서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정착을 해서 신라 공주와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카스피의 산악지대로 들어가가지고 은둔 왕국을 만들었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록으로 된 게 벌써 적어도 500년, 700년 이상이 되고요. 거기서 말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근거를 해서 신라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봤는데 확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고 다만 확실한 거는 사건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페르시아와 신라의 관계가 부각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겠습니까? 한국과 이란이 제재 때문에 무역을 못하면서 그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정확한 사례는 없습니다. 네. 원래 우리 역사학자분들께서는 정확한 사료가 근간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보통은 기본이죠. A는 B다 이런 말은 없어요. A는 B다라고 하려면 정말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A is likely to be. A는 B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능성이 몇 %냐가 또 많이 Most likely, most probably 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지금 크게 보는 고대 1, 2차 대전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얘기했고 중앙아시아들끼리의 대결을 2차 대전으로 본다면 3차 대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정도로 가야 세계대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몽골 정도는 가면 그건 세계대전이죠.
몽골 전에 십자군이 있죠. 당나라랑 이쪽 이슬람 세계랑 붙었었던 전투도 근데 있고. 그것도 당나라 탈라스 전투는 큰 전투라기보다는 부풀어진 전투라고.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아시아는 끼지 않았지만 뭐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었던 전투 중에서는 포에니 전쟁 같은 것들이 있죠. 카르타고와 로마가 붙었었던, 결과적으로 로마의 지중해 패권의 어떤 밑바탕이 됐었던 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십자군도요, 사실은 유럽인들이 생각한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아 그래요? 예. 무슬림 세계에서는 아유 뭐 또 왔는갑다 뭐 이 정도. 아 그래요? 튀르키예 친구들 탈라스 전투를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튀르키예는 건국 연도가 552년이다. 우리가 이 세계 패권의 중심에 등장한 것은 751년의 탈라스 전투다라고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탈라스 전투가 의미가 있는 거는 당나라가 더 이상 그 선으로 넘어가지 못 못하죠. 넘었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양 문화권,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이 선이 거지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어떤 경계선이 어떤 예, 확립된 예. 그런 역사적인 지금의 사건이다. 그거는 이제 뭐 8세기 중요한 전투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십자군 전쟁은 그 유럽인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십자군이 네. 뭐 1차원적, 2차원적 이런 거 말고 마지막에 사실 오스만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 마지막 이 전투는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1071년 만지케르트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 로마누스 4세가 얼마나 바보 같은 판단을 했는지가 안 싸워도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은 이 전쟁을 원한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8차까지 있잖아요. 결국에는 졌어요. 예루살렘은 결국은 이슬람을 넘어가고. 사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사실 없어요. 유럽 쪽에서. 아니 근데 그 전투가 재밌는 게 왜 제가 유럽인의 전투라고 말씀드리냐면, 무슬림과 크리스찬들이 싸우면 무슬림과 크리스찬이 죽으라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슬림들은요 단 하나에 한 번도 같은 힘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시아파들은 예를 들면 제거하고 싶으면은 십자군으로 손잡아요. 순니 하면 십자군으로 손잡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서로 싫은 애들이 있으면 십자군과 손잡아서 개를 치는데 이게 어떻게 종교 전쟁입니까? 근데 유럽 생각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인들은 뭐 4차 전쟁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가지도 못하고 저것들끼리 치고받고 비잔틴 다 박살내고 개판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은 그 리차드 4자 신왕. 그게 약간 3차 십자군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만 띄우긴 좀 약간 쪽팔리니까 살라딘도 같이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십자군 전쟁 보면은 아시스의 상프란시스코가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그걸 뭐하러 남의 적진에 가가지고 사실은 회개시키려고 들어가거든요. 그리스도교 문학에서는 와 아시스 상프란시스코가 평화의 서도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무슬림이 크리스천 지형에 갔으면 걔 가기 전에 죽어요. 왕 못 만나고 그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아시스의 상프란시스코가 술탄을 만나려고 갔는데 그걸 만날 수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무슬림들이 그만큼 관대했다. 관대한 거죠. 예, 다 들어주고. 나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시절에 이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 믿어라. 세금만 내라. 그다음에 회교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 면세까지 해주겠다니까 다 개종을 하는 거야. 세금이 안 들어와. 야, 너무 개종하지 말라고. 사실은 현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천주교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짧은 역사의 지식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예전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은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번도 우리나라는 이슬람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었어요. 미국과 서방 세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슬람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접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뭐 이슬람 사원 건설하면 안 된다 등등등으로. 근데 저점이 있긴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세종조 1427년에 2개의 건의가 들어와요, 왕한테. 아니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산지 우리 조선에 산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얘네들은 왜 옷이 저렇게 입고 다닙니까?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쪽팔려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 저거 좀 못하게 해주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왜 궁중에 조례할 때 자꾸만 무슬림들 예배 같은 걸 하냐. 그것도 못하게 해주시라. 그랬더니 세종께서 딱 3마디 하십니다. 한자로. 개종직 모두 그것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접점이 있었는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세종 때 막아버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슬람이 들어온 거는 6.25 때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 들이대더라도 저는 인간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전쟁도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게 핵입니다. 그 이후에는 항상 머릿속에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이제는 전쟁이 났다 하면은 그 어느 곳에서 전쟁이 나도 핵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은 쓸 수 없는 무기예요. 쓰면 공멸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국지전이건 어디건 그냥 발생하는 순간 세계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쟁이 두 가지 케이스로 일어나요.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친 또라이가 있을 때 일어나는데, 두 개가 합쳤을 때 끝장이 얘기해요. 도저히 우리가 여기 그냥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쓴 또라이가 너 죽고 나 죽자 눌러버리면 끝장이에요 진짜. 근데 그런 나라가 있죠. 핵이 있어도 핵을 먼저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핵을 먼저 쓰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 먼저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먼저 쓰는 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인도는 먼저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사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근데 파키스탄이 먼저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먼저 그러면 쓰겠다. 인도 입장에서는 먼저 맞겠다가 되네요? 아니, 파키스탄이 지구상에서 핵을 쓰면은 쓰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도밖에 없잖아요. 인도. 근데 인도는 아무튼 말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먼저 쓰지 않겠다라는 걸 선언을 했어요. 근데 파키스탄은 선언 안 했습니다. 쏠까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 먼저 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있는 중국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요? 또 사실은 인도가 핵을 개발한 것도 중국 때문에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을 가졌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을 할 때 소련이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한 핵 기술을 또 전해주고. 근데 파키스탄은 난 먼저 쏠 수 있어라고 하는 나라예요? 파키스탄하고 인도 때문에 또 개발을 했어요. 인도 때문에 제일 피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이란. 이란도 핵 개발하고 있었어요. 평화적인 핵 개발. 미국이 실험용 원자까지 줬어요. 그런데 74년에 인도가 핵 개발 성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 싶어가지고 미국이 팔레비가 그렇게 친했는데도 그때부터 이거 이란 어떻게 할지도 몰라. 따라갈지도 모른다 생각에. 이란도 핵 갖고 있고. 이란이 핵 없죠 지금. 미국이 가만 놔둘까요, 그럼요? 이란이 핵을 가진다면 이란은 바보예요. 왜요? 이란이 핵 가진 거를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술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냐면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주변에 공포를 주는 게 효과적이지 이왕 만들어버리면 주변 나라가 더 부셔야 돼. 그 레드라인을 대차게 넘은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럼 북한은 만들었는데 왜 안 부셔요? 봐봐요. 북한이 이제 그 미국이 레드라인 넘었으면 부셔야지 왜 안 부셔요? 아니 이란이 만들면 부신다면서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 핵탄두를 만드는 것 자체는 미국이 약간 민감한 문제에 발을 넣기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핵탄두를 만들어도 이거 실어나를 비에이클이 없으면은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쏴봤자 적어도 발사체가 필요하죠. 발사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ICBM만 안 만들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했어요. 근데 어찌어찌 개발해가지고 ICBM은 성공했어. 그러니까 이게 대기권 바깥에 나가가지고 발사체가 다시 대기권 진입하는 기술이 있나 없나 아직까지 퀘션 마크지만 일단은 지금 화성 18호가 성공을 했어요. 여기에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럼 부셔야죠. 어떻게 보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게 있어. 일단 ICBM 한 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건 찌라시식 언론의 주장이지만, 일단은 전술 핵무기가 있고 전략 핵무기가 있잖아요. 전술 핵무기는 조그만 핵무기예요. 요거 가지고 우리나라 수도권에 한 방 때려요. 빵! 그러면 이제 강북적인 피해가 갔겠죠. 그럼 당연히 핵 우산을 갖고 있는 미국은 북한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우리 핵 우산 제공하면서 너희는 죽었다. 라고 선언을 하겠죠. 그때 북한이 ICBM을 딱 겨냥을 하는 거예요. 뉴욕과 LA나 시카고. 대한민국을 도와주면은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 하지만 너희 대도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박살내고 우리 같이 죽는다. 허준 씨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LA 하나 날리면서 대한민국을 도와줄까요? LA가 안 날아가면 되죠. 물론 ICBM을 쏘면 중간에 이제 인터셉트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확률이 0.1%라도 이게 통과해가지고 떨어진 가능성이 0.1%로 있다. 이걸 감안하면서 대한민국을 도와줄까요? 선제 타격, 킬체인. 먼저 조져야죠. 뜨기 전에. 바로 그거죠. 만들기 전에 조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도 우리가 왜 핵을 갖냐? 핵 가지면 우리 공격할 텐데. 그 처음에 사실은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제일 처음 만든 게 미국이에요. 그쵸. 그 원흉이 오펜하이머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를 이제 곧 개봉을 이제 곧 하죠. 개봉합니다. 예, 오펜하이머. 아, 지금 영화 홍보까지 지금 아닙니다. 거기에 빨대 꽂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인문학자시잖아요. 인문학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들은 어떤 분이에요? 순수한 그냥 학자로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학자로서 절대 저렇게 해서는 안 됐어? 근데 사실은 과학자들은 항상 호기심이 있고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진짜 실전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인문학자들은 일단 그런 걸 만든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만 살았어요. 인문학자들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사실 인문학자들이요 과학자들보다 더 나쁜 점 많이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못된 정권에 붙어가지고 쓸데없는 이론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을 만드는 건 인문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이 더 순수한 겁니다. 인문학자들은 갖고 있는 건 입하고 손밖에 없거든요. 모든 말은 다 하고 책임은 안 져요. 그러니까 모든 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죽음의 귀신들은 전부 다 인문학자들이죠, 주로. 독재 정권에 핵폭탄을 만들어주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쓸 줄은 몰랐겠죠. 아니 오펜하이머가 아무리 순수했다고 해도 근데 아마 이거 오펜하이머가 그런 식으로 핵 무기를 만들게끔 만든 어떤 분위기를 정확한 건 아니에요. 뇌피셜이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 분명 인문학자일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그게 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꼬드겨서
하나의 위대한 시작일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진짜 딱 그런 거죠. 오펜하이머가 이제 뉴멕시코에서 인류 최초로 이제 핵실험을 빵 터뜨렸지 않습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We are bunch of sons of bitches였어요. 우린 개새끼들이다. 본인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를 때까지 이 사람에게 그 동기부여를 누군가는 했는데 그게 인문학자인가요? 인문학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절대 인문학은 믿으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오히려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시죠. 인문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우리는 과학자들이 만든 거 가지고 우리 쓰레기 짓을 많이 하죠. 과학자들은 열심히 뭔가를 만들면서 다 인문학자 새끼들 때문이야. 뭐 당연히 어느 나라도 개발 안 하면 좋겠지만 이 나라만큼은 핵을 가졌어는 안 돼. 뭐 이러면 북한 말고. 아니 사실은 핵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든 나라가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는 나라들은 무서워서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괜히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느끼잖아요. 우리나라도 절대로 가졌어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인문학자로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안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네. 제대로 쓰면 우리도 써야죠. 네,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왜 해결 못합니까? 그래, 우리도 SLBM이 있으니까 우리 잠수함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는 싣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이 있으니까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갖고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갖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이 많죠. 이게 한국이랑 일본은 핵무기를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국가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핵 중심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폭을 당하면은 고통을 못 느낀대요. 깔끔하죠. 깔끔한 정도가 아니라 플라즈마 상태가 된대. 원자로 분해가 돼버린대요. 문제는 뭐냐면 저 멀리 있다가 이제 방사능 피폭이 될 경우에는 정말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도요 지금 핵탄두가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몇 개요? 파키스탄이 170개예요. 인도가 164개인가 있더라고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 곳곳에다가 분산해놨겠죠. 인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미사일을 쏘고 지금 ICBM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쏘는 행사장에서 그 수상 총리가 쓰는 마이크가 고장이 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위구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위구르, 신장 위구르. 중국이 신장 위구르 왜 포기 못하는 이유가 있냐면요. 중국이 46번 핵실험을 했는데 신장 위구르에서 했어요. 근데 그 실험에 참가했던 중국의 실험자들도 안전조치를 못해서 실험한 다음에 많이 죽었고 더 심각한 거는 신장 위구르 사람들은 이렇게 롬누르하고 멀리 떨어진데도 이게 불꽃이 보이잖아요. 그거를 불꽃놀이처럼 구경을 했대요. 아이고.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여성들이 3분의 1 정도가 불임이고 암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핵을 왜 그렇게 가져야 되는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니, 지금은 그렇게 몇백 발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 어찌됐든 이미 세상에 나온 핵탄두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전 세계 정상들이 쓸데없는 소리들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근데 북한 봐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쁜 선례였어요. 핵 포기하면 폭망한다는 거를 우크라이나가 온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 절대 핵 포기 안 해요. 강대국들이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들을 같이 좀 도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 돕는구나.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바그나이 프리고진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무기 손에 넣으려고. 이게 뭐냐면 통제된 정부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랑 용병그룹이라든지 사조직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거는 게임이 달라져요, 이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거랑 영화 속에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 진짜. 하여튼 뭐 평화로운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고 오늘 뭐 참 많은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